좋아요, 구독! 오늘의 주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강국인 네덜란드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시대, 신시대가 열릴지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로 출발을 했습니다. 3박 5일 일정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번에는 네덜란드에서 세일즈 외교에 나설 예정입니다. 핵심을 살펴본다면 반도체 동맹인데 이번 네덜란드 국빈 방문으로 인해서 반도체와 더불어 다른 산업에는 어떤 효과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미국과 일본과 한국이 반도체 동맹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3+1의 완전체를 이루기 위한 그런 방문으로 지금 보여지고요. 잘 아시다시피 뭐 네덜란드는 뭐 슈퍼을이라는 그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노관기에 있어서 EUB의 절대 강국, 뭐 절대 강국이 아니라 혼자서 하는 독점 사업을 하고 있죠. 그것이야말로 이제 첨단 공정으로 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인데, 일단 한미일이 반도체 동맹을 아주 뭐 굉장히 굳건하게 지금 지키고 있는데, 거기에 마지막 한 추인 장비 쪽에서의 네덜란드가 합쳐지는 부분까지 다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첨단 장비와 첨단 제조 능력을 갖고 있는 한국과의 만남, 이건 뭐 진짜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드림 뭐 팀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나노 공정을 위해서는 꼭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 EUB를 이번에 분명히 이제 어떤 언약을 받아갖고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제 ASML이라는 그 노관기의 아주 뭐 절대 강자인 ASML이 2021년도죠. 그때 한국에 와갖고 2,400억 원 화성지구에다가 이제 투자해서 연구소 및 서비스 센터를 만든다고 해서 굉장히 좋은 스타트가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한미일 반도체 동맹의 확장판으로서 이제 결정체를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갑니다. 근데 이제 꼭 반도체만 한 것도 아니고요. 원전이라든가 그다음에 양자 뭐 이런 데도 지금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좋은 성과가 기대되고요. 네덜란드라는 나라 자체가 굉장히 뭐 우리 주식하시는 분들은 친근하실 거예요. 왜냐면 네. 주식 시장을 제일 먼저 만든 나라가 네덜란드고, 회계라는 제도를 세상에 알린 그런 나라가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 우리나라의 경상남북도하고 충남 합한 것밖에 안 돼요. 인구도 우리나라 3분의 1인데 디지털 국가 지수로 보면 세계 2위입니다. 우리나라가 6위거든요. 미국이 1등이고 그 정도로 아주 강소국으로서의 위치를 잘 잡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하여튼 한미일 반도체 동맹의 확장판으로서의 그런 전환점을 만드는데 방점을 둬야 될 것 같고요. 반도체가 뭐 모든 사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뭐 반도체를 더불어서 우리나라 첨단 산업의 기대 효과들이 굉장히 큰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한미일 반도체 동맹의 확장판으로 좀 보입니다. 네덜란드까지 가세가 된다면 더욱더 그 큰 힘이 나타날 것 같은데, 여기에서 먼저 ASML이라는 기업을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기업 어떤 기업인지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여기는 뭐 극자에선 EUB, Extreme Ultraviolet 노광 장비를 세상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독점 회사입니다. 독점 회사. 여기가 지금 뭐 이거 하나만 2010년대부터 지금 계속 해오고 있고요. 사실 그때 이 노광기 부분은 니콘하고 그다음에 캐논하고 여기 세 군데서 이렇게 3분할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ASML은 뭐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이쪽 EUB 쪽으로 나갔고 다른 데 이제 그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지금 96% 정도의 지금 시장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사실 반도체 이제 슈퍼사이클이라는 얘기들 많이 하지만 슈퍼사이클 그 사이에 돌아간 걸 보면 결국은 슈퍼사이클의 실질적인 승리자는 항상 ASML이었다. 거기와 동맹을 맺는 부분. 그다음에 재미난 거 이번에 이제 전 세계 이제 대통령들이나 이렇게 각국의 이제 수반이 클린룸에 가는 건 처음이에요. 네. 근데 반도체 회사를 에서의 불문율이 있는 게요. 클린룸 잘 안 보여줘요. 왜냐하면 눈치 빠른 사람들은요.
크린룸 가면은 공정이 어떤지 싹 봐요. 저도 반쯤은 맞힐 수가 있는 상황이라서 절대 안 여는 게요. 그러니까 우리 손님 초대해놓고 우리 안방을 열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랑 똑같이 지금 거기에 구강까지 요번에 같이 간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은 이것이 굉장히 의미가 크고, 근데 같이 가는 장소가 더 신박한 거죠. 왜냐하면 EUV 나노 다음 세대의 장비를 신축하는 그 크린룸을 가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TSMC에서는 이거를 차세대 EUV를 지금 뭐 확보를 했다 그러는데, 거기에 우리나라 뭐 지금 삼성전자니 하이닉스 지금 수장까지 다 들어오고 대통령까지 가면 한 대 드릴게요라는 약속이 아니겠느냐. 그런 뭐 기대감도 좀 가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ASML이 이 분야에서 지금 두각을 나타내느냐. 지금 뭐 경쟁회사라는 게 니콘, 뭐 캐논, 그다음에 AME라고 지금 중국 업체인데, 그냥 뭐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아도 20년 이상 차이가 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아주 뭐 절대적인 슈퍼을로서의 우리가 빨리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덜란드가 은근히 우리나라랑 친해요. 뭐 히딩크도 여러분 잘 하지만 뭐 튤립이나 무슨 풍차의 나라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요번에 엑스포 2030 때 서방 국가에서 최초로 우리나라를 공식 지지를 한 나라예요. 그다음에 6.25 때도 그때는 수교가 안 됐을 때거든요. 근데 미국, 영국, 호주 다음 네 번째로 3,522명의 자기네 군대를 한국에 수교도 없는 나라에 보내는 거예요. 등등의 굉장히 뭐 끈적끈적하다 그럴까요? 그다음에 뭐 우리 과거 역사상에서 하멜 표류기도 나오고 뭐 등등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덜란드 굉장히 뭐 먼 나라처럼 보이지만 강소국이고요. 우리나라하고는 끈끈한 지금 연들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일단 네덜란드가 우리나라를 꽤나 많이 믿는 것 같습니다. 우호적인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이 탐방을 통해서 좀 수혜를 받을 우리 기업은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일단 이제 거기 들어가는 많은 이제 약품들이 있고요. 이제 뭐 어쨌든 노광을 하면 그걸 씻어내야 되는데, 일단 거기에 들어가는 이 화학 재료의 많은 양은 한국 알콜이라는 회사에서 지금 맡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진 샘캠 뭐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회사죠. 거기하고 KC텍이나 그다음에 SNS텍이나 등등 관련된 회사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ASML이 아주 독보적인, 그리고 자기네 아주 독점적인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팬아웃 되는 부분들을 여러분 기대하시는 것보다는 직접 수혜를 받는 삼성전자가 사실은 가장 큰 수혜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알콜과 동진세미캠 등의 종목들을 언급해 주셨지만, 일단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종목은 삼성전자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덜란드는 미국 반도체 공급망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미중 대립각 속에서 우리나라와 네덜란드의 협력이 두터워진다면 우리는 좀 어떤 부분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2나노를 빨리 가야 되거든요. 2나노를 가야 되니까 거기에는 또 지금에 있는 현재 EUV 장비는 안 되고요. 하이나노 EUV가 필요한데 그거 만드는 그 크린룸에 요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나노 EUV는 지금 TSMC에서 확보를 한 걸로 지금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보내는 메시지는 뭐냐면 삼성전자 한 대 어떻게 써보실래요? 이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하이나노 EUV가 확보가 되면은 첨단 미세 공정에서 굉장히 지금 TSMC와 지금 2나노 싸움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겼고요. 지금 이거 말고도 이 지금 한미일의 그 축을 하나를 지금 만드는 거거든요. 보세요. 한국은 생산 능력이 어마무시하잖아요. 그다음에 미국이라는 건 설계와 기본 원천 기술이 있고요. 일본은 소재고 빠진 게 장비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재편되는 반도체 공급망에 이제 한 축을 여기가 연결을 한다 그러면 이것처럼 탄탄한 반도체의 어떤 이 협력체로서의 아주 굳건한
그런 위상을 지금 가지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더구나 네덜란드가요, 우리나라 경제에도 굉장히 좋은 부분이 네. 뭐냐면 그러니까 독일이 우리나라랑 제일 2위에서 교역량이 많거든요. 2위가 어딘 줄 아세요? 네덜란드예요. 그리고 지금 2위에서 가장 한국에 투자를 많이 한 나라 네덜란드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의 지금 세계 순위 2위거든요. 그래서 협력할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지금 있고요. 이번에 신규 원전 확보한 것 같아요. 네. 1,500메가와트 두 대를 지금 한 것 같고, 그다음에 북해 쪽에 이제 그린 수소 설치하는 부분들도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걸 봐서 다방면에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되는 그런 세일즈 외교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원전과 관련해서도 협력이 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어떻게 체크를 해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신규 원전 건설을 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수주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 보좌관들이나 또 거기에 이제 한 네덜란드 경제 비즈니스 포럼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거기서 웬만큼 많은 얘기들이 지금 오고 가면은 그것이 이제 내년도로 바뀌면서는 MOU로 가고 그런 절차상의 문제로 지금 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무르익고 있다는 그런 현지 사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많고요. 네덜란드하고는요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네덜란드 그냥 뭐 진짜 풍차의 나라, 튤립의 나라, 히딩크의 나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세계에서 디지털 강국 2위에 있는 굉장히 첨단 산업이 앞서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하고 우리가 꼭 협력 체제를 잘 해서 우리가 첨단 부분들의 어떤 이름을 우리 한국에 새기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앞으로의 협력이 더욱더 공고히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미국으로 좀 넘어가서 살펴보면 현지 시간으로 내일부터 모레까지는 FMC가 열리게 됩니다. 3번 연속 동결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안에서 또 이제 여러 가지 발언들에 저희는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사실 이미 동결은 좀 기정사실화되는 것 같으니까 그렇죠. 어떤 발언이 나올지는 좀 봐야 할 것 같은데 네. 보험성 금리 인하가 이번에 좀 화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좀 바라봐야 할까요? 요번 주가요 굉장히 네. 아주 슈퍼 위크인 게 전 세계 30개국의 중앙은행이 네. 다 금리를 조정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뭐 노르웨이하고 러시아는 지금 인상한다고 발표했어요. 네. 그리고 브라질, 페루는 지금 내린다고 해 있고 그러는 과정에 이제 FOMC가 지금 3대 관전 포인트를 지금 우리가 갖고 오고 있는데 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점도표의 변화입니다. 지금 연말까지 지금 5.6%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소화를 해낼 것인가. 그리고 2024년도에는 5.1% 그러면 몇 번을 해야 될지가 나오잖아요. 네. 이게 변화가 있을까 없을까가 사실은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면 이제 같이 해서 이제 연준에서 경기 전망을 하거든요. 근데 진짜로 우리가 얘기하는 소프트 랜딩에 갈 수 있느냐를 지금 얘기를 해주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참 그분의 입만 바라보고 있죠. 파월의 입만 바라보죠. 그런데 재미난 표현이 났어요. 파월 의장의 찬물 기자회견의 강도가 어느 정도 될 거냐. 예, 분명히 파월 의장은 기대감을 지금 굉장히 뉴트럴, 중화시키려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현지 언론들은 뭐냐면 금리 인하 조절에 대한 기대를 지금 완화시키는 얘기를 할 거다. 그럼 이제 3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다들 이제 미래 이제 짐작을 하시는데 3월 달에 금리 인하하는 것은 이제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러면 이제 5월, 6월로 지금 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셔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점도표가 나오는 회의입니다. 그래서 점도표가 어떻게 변화하는 거에 지금 보여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연말이기 때문에 기금이나 그다음에 뭐 펀드들에서 일단은 포트폴리오를 좀 바꿀 거거든요. 그 부분들이 얼마만큼 변동성을 갖고 오느냐, 그거에 따라서 진짜 우리가 기대하는 산타 랠리가 일어날 수도 있는 개연성이 지금 조금 남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일단 점도표 확인을 해보시고 내년 경제 전망과 더불어서 파월의 발언까지 한번 저희가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FOMC가 열리는 기간 동안 첫날에는 CPI가 발표됩니다. 예. 전망치는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어떻게 좀 나와 있죠? 그 부분과 함께 이것에 따라서 좀 FOMC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을까요? 지금 뭐 12.12가 됐죠. 네. 12.12에 서프라이즈냐 쇼크냐 이제 뭐 그런 얘기 되는데 일단 이제 마의 4% 벽을 뭐 완벽하게 뚫을 수 있느냐.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를 이렇게 주고받느냐면 CPI가 지금 잡히고 있는 것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 CPI가 지금 전망치를 하회를 한다면 인플레의 마지막 깔딱고개를 넘어갔구나는 얘기를 해서 진짜 이것이 산타랠리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거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인플레 지표의 하락에 대한 시장이 테스트를 계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과연 파월 의장은 보니까 무슨 고금리가 뭐 장기화된다고 얘기하는데 과연 이것이 얼마큼 내려올 것인가. 근데 이제 주변들에서 나오는 지표들은 괜찮아요. 미시간 대학에서 발표했던 기대 인플레이션은 4.1%에서 지금 3.1%로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변수는 변수입니다. 변수인데 제가 보기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조금 죽이는 방향으로 파월 의장은 갖고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것은 결국은 아직도 미국이 뭐 노 랜딩이니 소프트 랜딩이 하는데 아직도 좀 불안한 점이 있고요. 거기다 뭐 매번 말씀드립니다만은 내년도가 이제 대선의 계절이고 네. 또 지금 트럼프 후보가 6개의 경합주에서 5개에서 절대 우위를 지금 지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포지션 잡기가 굉장히 지금 뭐 국민들도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근데 거기다가 아젠다 47이라는 공약을 벌써 발표를 했어요. 다 바꾼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직은 불확실성으로 증시에 남아 있습니다만은 현재 지금 CPI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연 인플레가 잡히고 있느냐 그 신호를 보낼 거고요. 네. 그것을 파월의 입에서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느냐 잘 모르겠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변동성이 조금 있는 부분들이 지금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CPI 발표가 어떻게 날지, 또 이것이 파월의 입에서 어떻게 좀 표현이 될지 살펴보셔야겠는데, FOMC 결과에 따라서 저희 시나리오별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일단 전체적으로 월가에 뭐 난다 긴다 하시는 분들의 공통된 의견은 뭐냐면 지금 이제 고금리가 장기화된다는 얘기들이 막 계속 지금 FOMC나 페드 의장들 입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진짜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테스트 기간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리면 깔딱고개 넘어가느냐 마느냐의 이제 부분들이 있어서 CPI도 굉장히 지금 뭐 변동성에 불을 붙일 수가 있고요. 어쨌거나 하여튼 여기에는 지금부터는 모든 게 정치 경제적인 그런 판단들을 내리셔야 되니까 그 부분까지 합쳐지면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인데 시나리오별로 보면 일단 CPI가 3.1과 3.7 그러니까 마의 4% 벽을 완전히 무너뜨렸느냐가 사실 관건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올라갔다 내렸다 다시 올라가는 모습들이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얼만큼 뭐 평탄화를 시켰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시나리오가 지금 분명히 바뀌어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관이라든가 그다음에 이 뭐 투자자 그다음에 펀드들은 분명히 자기네들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바꿔보고 싶은 네. 그리고 그것을 테스트해보고 싶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조금 보셔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이해가 안 되게 여러분들 이 뭐 올라야 될 게 내려오고 내려올 게 올라가는 거는 여러분 장기화될 부분은 전혀 아닙니다. 테스트 기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